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어쨌든 간에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이제 한가위도 지나갔습니다. 또 이제 또 14호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한다는데 다행히 한반도는 좀 비켜갈 것 같아요. 이번에 저기 그 흰남노 때문에 15명의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 또 이번에 또 그 뭐 14호까지 올라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한반도는 좀 피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닥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살기가 점점 빡빡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간 그건 그거고 우리는 또 오늘부터 또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에 선정한 책은 10%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10% 인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2016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연구를 몇 년 동안 한참 했겠죠. 그러니까 2010년도 우리가 한참 뭘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뭐 인간의 염색체를 다 파악할 것이다. 그러면 뭐 질병, 암도 사라질 거고 막 이럴 때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인간에 있는 이제 미생물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책을 제가 읽을 때만 해도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는 없었거든요. 프록토 이렇게 뭐 유산균 얘기 있었고 유익균 얘기는 있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이거 뭐 건강책이라기보다는 생물학 쪽에 관련된 책인데 이때 벌써 이렇게 많은 두꺼운 책이 이 정도로 두꺼운 책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진행됐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자는 엘러나 콜렌이라는 사람인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생물학 전공으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런던 동물학회에서 진화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네. 그래서 뭐 이쪽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참 대두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얘기인데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사실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입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시점 중에 2016년에 책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살인 진드기가 일으킨 병은 고쳤지만 그 과정에서는 마치 화학약품에 푹 절인 한 근의 고기 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 항생제는 분명히 마법 같은 효력을 나타냈다. 하지만 항생제 치료 이후 나는 치료 전 못지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수시로 장애에 탈이 났으며 유행하는 감염은 꼭 한 번씩 앓고 지나갔다. 현대인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쯤 되니 슬슬 의심이 들었다. 감염을 치료하기에 사용한 항생제 때문에 살인 진드기가 몰고 온 나쁜 균은 원래 내 몸속에 살던 착한 균까지도 모두 사라진 건 아닐까? 내 몸이 미생물도 살기 어려울 정도로 촉박해진 모양이다.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몸을 자기 집처럼 여기던 100조 마리의 착한 꼬마 생물체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자, 이제 이 저자도 건강을 잃고 나서 이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 미생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걸렸던 병에 걸려가지고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의 몸이 살과 피, 근육과 뼈, 뇌와 피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엄밀히 말하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우리의 장은 100조가 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보금자리다. 약 4,000종의 미생물들이 1.5리터짜리 내장 안에서 장벽의 주름을 편안한 더블베드로 삼아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놓았다. 아마 우리는 평생 아프리카 코끼리 5마리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숙주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들치길거린다. 손톱 밑에는 대형 제국의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전부 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냥 뭐 장기와 이런 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책 제목에 있다시피 10%만이 그런 걸 차지하고 나머지 90%는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자는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이런 미생물들이 해롭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장장애,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비만까지도 체내 미생물 사회가 붕괴할 때 일어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발표되고 있다. 미생물의 안녕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불안장애나 강박장애, 우울증 또는 자폐증 같은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많은 질병은 사실 유전자 결함이나 신체적 결함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 세포의 확장으로서 인류와 오랜 시간 공존해온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질환이다. 그 존재는 바로 우리의 미생물이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장애나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비만까지도 이 미생물들의 균형이 깨졌을 때 미생물 사회가 붕괴할 때 일어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너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저자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항생제를 먹고서 진드기 때문에 생긴 병 때문에 항생제를 먹고서 더 나쁜 결과들이 더 나쁜 결과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더 많은 숱하게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보는 걸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10%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말 그래서 이제 나머지 90% 이렇게 해갖고 이제 책 제목이 나옵니다. 나머지 90%. 10%만 내 몸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미생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2의 게놈을 만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게놈에는 2만 1000개가 조금 못 되는 유전자가 있다. 이는 기껏해야 예쁜 꼬마 선충의 게놈 크기에 불과하다. 식물인 벼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고 작은 물벼룩조차도 3만 1000개로 인간을 한참 앞선다. 하지만 이 생명체들은 말을 할 수 없고 창조적인 능력도 없으며 지적인 사고와도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 과학자 대부분이 높은 숫자의 돈을 걸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인간이라면 풀이나 기생충, 물벼룩보다도 훨씬 많은 유전자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물벼룩보다도 작다라는 거죠. 물벼룩이 3만 1000개, 인간이 2만 1000개. 전혀 상상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이 2만 1000개의 유전자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슈퍼 생물체, 다시 말해 여러 종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다. 여러 종이 모여있는 집합체라는 거죠. 90%가 미생물이라는 얘기고요. 이들은 서로 함께 협력해가며 모두의 생존을 책임지는 이 육신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인간의 세포는 미생물보다 무게나 부피는 훨씬 클지 몰라도 개수로 따지면 몸 안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생물을 아주 무시하죠. 22페이지에 우리 몸에 거주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 원시세균을 포함하는 모든 미생물총의 유전자들이 2만 1000개의 인간 유전자와 더불어 우리의 몸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의 건강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모두 합치면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총 44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미생물군 유전체, 즉 미생물총을 이루는 게놈의 집합체다. 따라서 숫자로만 따지면 당신은 불과 0.5%만 인간이다. 나머지는 미생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미생물들을 자꾸 나쁜 쪽으로만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몇 년간 세계의 과학 저널리스트들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 전체 DNA 염기서열 정보가 실제로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수준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사실은 DNA 염기서열만 다 파악되면 모든 질병이 사라질 거라고 환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마무시한 연구비도 투자했었죠. 인체 설명서의 해독을 통해 몇몇 중요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반박할 수 없는 큰 변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밝혀내지 못했다.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유전적 변이가 직접 병과 연관되는 경우는 예상외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하고 직접적인 병하고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낮은 수준으로나마 수십 혹은 수백 개의 유전자 변이와 연관성을 보이는 질병도 있었지만 특정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다고 해서 바로 해당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극히 드물었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면 많은 얘기들을 뭐라 그래요? 유전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극히 드물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일들이에요. 25페이지에 2012년에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의 1단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는 단 한 명의 세계 지도자도 승리의 축배를 들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겨우 몇몇 신문사에서 특집 뉴스로 잠깐 다뤘을 뿐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 자신의 게놈이 알려준 것 이상으로 인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생제를 먹어서 어떻게 해요? 이 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26페이지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미생물과 한 팀을 이루다. 우리는 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생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도 분해가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인류들이 죽은 모든 시체들이 남아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살아남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아마도 인간이기 이전부터 미생물과 나란히 진화해 왔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 조상이 포유류라고 불리기도 전에 이 공생은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 세포 안에도 공생의 흔적이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대표적인 공생의 관계죠. 초파리부터 고래까지 모든 동물의 몸은 미생물에게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 작은 생명체의 숙주 노릇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공생관계를 배신하고 병원균으로 돌변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위험 분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생물을 몸 안에 두는 일은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유지해야 할 만큼 엄청난 수익과 혜택이 보장되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의 비율이 필요한 거에 25대 60대 15라는 그 황금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균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그것들이 다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나쁜 균들이 들어왔을 때는 나쁜 균들이 더 나쁜 균들을 방어해 주거든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이며 방법도 다양한데 특히 미생물과 공조체제를 이루는 것은 12억 년 전 처음으로 다세포 생명체가 진화한 이래로 진화게임의 원동력이 되었다. 당연히 세포수가 많은 생물일수록 더 많은 미생물을 거느릴 수 있다. 왜 그러면은 세포수가 다양할수록 더 많은 미생물을 거느려야 할까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충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9페이지에. 그래서 충수와 자연선택. 충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 명칭인데 우리는 그냥 맹장이라고 단순히 부르죠. 맹장은 소장에서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이제 맹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속 기관인 충수. 근데 우리는 이제 충수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이제 맹장 수술을 했다고 표현하는 그 충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장에는 꼬리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충양돌기 또는 막창자 꼬리로 불리는 충수다. 충수라는 이름은 벌레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며 구더기나 뱀에 비유되기도 한다. 사실 충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일한 기능을 충수염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기관이다. 여기도 이제 가로 열고 일반적으로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충수염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충수는 길이가 짧게는 2cm에서 길게는 25cm까지 이어지며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충수가 2개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다. 100년이 넘게 충수는 아무 기능이 없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취급받았다. 통념대로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기관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해놨어요. 100년을 끈질기게 따라붙은 이 미신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찰스 다윈이다. 충수를 종의기원에서 충수를 예로 들고 있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다 잘라버리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3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의료기관들이 충수를 아예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규정하다시피 하여 1950년대에 이르러서 충수 절제술은 선진국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외과 수술에 되었다. 충수는 심지어 병원에서 다른 복강 수술이 덤으로 함께 제거될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저희 이제 몇 년 후배들 정도가 어떻게 됐냐면 태어났을 때 포경 수술을 해줬어요. 어차피 커서 할 건데 지금 기저귀 차고 있을 때 해라.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미숙아일 때,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일 때 포경 수술을 아이는 덤으로 그냥 충수를 잘라줬었죠. 근데 외국에서도 그랬나 봐요. 충수는 심지어 병원에서 다른 복강 수술시 덤으로 함께 제거될 정도였다라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요. 한때는 남성 8명 중 1명이 충수 절제 수술을 받았고 여성의 경우는 4명 중 1명으로 비율이 2배나 높았다. 통계적으로 인구의 약 5에서 10%가 살면서 충수염을 앓는데 대체로 자식을 낳기 수십 년 전에 발병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반이 사망에 이른다. 이래서 불필요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잘라버렸죠. 하지만 충수를 지니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면 충수가 과거의 유물이라는 다윈의 가정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충수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에는 서로 모순되지 않은 두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충수염은 환경이 변하면서 비교적 근대에 나타난 질병이라는 것이다. 먹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충수염으로 인해 죽는 일이 드물었을 테니까 이 쓸모없는 기간도 별탈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충수가 진화의 역사에서 미처 퇴장하지 못한 해로운 흔적의 기간이 아니라 충수염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지해야 할 만큼 이로운 기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 선택이 충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왜일까? 해답은 바로 충수 안에 들어있는 물질에서 찾을 수 있다. 충수는 지름 약 1cm, 평균 길이 8cm의 가느다란 관인데 이 입구를 지나는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차단되어 보호된다. 충수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살점이 아니다. 그 안에는 특수화된 면역세포나 미생물이 가득 차 있다. 충수 안에서 미생물들은 서로 지탱하며 생물막이라고 부르는 보호막을 형성하여 해로운 박테리아를 차단한다. 충수는 비활성화된 기관이 아니라 미생물을 보호하고 키우며 소통하는 면역의 중추기관이며 태아기관이 아니라 인체가 착한 미생물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가옥인 셈이다. 면역체계의 중추기관이고요. 착한 미생물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가옥인 거예요. 이걸 잘라버렸던 거죠. 뜻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금을 숨겨두는 것처럼 충수에 비축된 미생물은 재난의 시기에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 식중독이나 장염이 대장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장은 그 충수에 피신해 있던 정상적인 주민들로 다시 채워진다. 이 정상적인 주민들을 잘라서 없애버린 거죠. 안 좋은 가옥을 없애버렸던 것이죠. 과연 충수염의 위험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이 미생물들을 싹 없애버리는 위험이 더 클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도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충수를 잘라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7페이지에 미생물이 하는 일 그래가지고 미국 국립보건이 주도하는 인간 미생물 유전체 프로젝트는 전 세계 많은 실험실에서 해내는 여러 연구와 더불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몸속의 미생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미생물. 근데 그 미생물들을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25대 60대 15라는 이 황금 비율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항생제라는 거죠. 미생물과 몸을 공유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따라서 인심을 써서 미생물에게 거주를 허락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독려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교한 관 또는 파이프에 비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몸의 한쪽 끝에서 들어간 음식물이 관을 통해서 다른 쪽 끝으로 나오는 구조라는 말이다. 지렁이도 그렇고요. 뭐 다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관을 통과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살갗이 우리 몸의 겉면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의 구조를 생각하면 관의 안쪽 역시 바깥이나 다름없다. 관 안쪽의 표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는 몸 안에 있는 바깥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피부는 여러 급의 보호막을 형성해 바깥 미생물의 침입이나 해로운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마찬가지로 몸을 관통하는 소화관의 세포 역시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미생물이라는 얘기죠. 예.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표면을 이루는 것은 피부만이 아니다. 고랑과 주름이 나타나는 붓고 꼬인 내부의 간 역시 인체의 겉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면 폐나 질, 요로조차도 모두 외부에 노출된 몸의 표면이다. 그런데 아니든 바깥이든 이 모든 표면을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다. 왜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미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지니는 미생물 세트는 모두에게 똑같이 복제되어 장착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는 거의 없다. 결국 개인은 지문만큼이나 고유한 미생물 집단을 소유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개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생물 덕분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실은 미생물이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연쇄상규균은 세균성 인두염으로부터 괴사성 근막염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악명 높은 몇 종을 제외하면 연쇄상규균 속의 많은 종들은 착한 박테리아다. 이들은 몸으로 들어가는 이 취약한 관문을 지키며 몹쓸 침입자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 연쇄상규균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쁜 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발견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항생제를 먹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죠.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4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장에는 언제나 1.5kg 정도의 박테리아가 들어있는데 이는 간과 거의 비슷한 무게다. 박테리아 한 개체의 수명은 겨우 며칠 또는 몇 주에 불과하다. 대변에서 발견되는 4,000종의 박테리아는 다른 신체 부위에 사는 박테리아를 모두 합친 것보다 인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변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냥 변을 보고 물을 내릴 것이 아니고 상태가 어떤지 한 번씩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 즉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건강 상태나 식이 상태를 알려주는 표징이 된다. 또한 사회 집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사회 구성원 개인의 건강에 대한 지표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체변을 했었던 거죠. 지금까지 대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 박테리아 분류는 의강균이다. 하지만 장 속의 박테리아는 사람이 먹는 것을 똑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 구성은 천차만별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먹고 싶은지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과의 교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탑승한 미생물 승객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인류의 진화와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무균질을 연구한 제프리 고든이 이렇게 말했다. 인체를 구성하는 미생물적 일면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개체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미생물과 인간이 얽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에 가족이나 주변과 나눴던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문득 인간 진화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날지는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미생물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상의 탈을 쓴 21세기형 질병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들이 과연 정상인지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일으키는 감염병 해가지고 52페이지에 이제 천연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비록 천연두 바이러스는 산업화 국가에서 그 파괴력을 잃었지만 미생물이 군림하는 폭정의 시대는 20세기가 시작되는 순간에도 계속되었다. 감염병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형태의 질병이었는데 인간 본연의 사회성과 모험심 때문에 쉽게 퍼져나갔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 밀도 역시 이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생물이 생활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간 대 인간 이동이 쉬워졌다. 1900년대 미국의 3대 사망 원인은 요즘 시대와 같은 심장병이나 암, 뇌졸중이 아니었다.
그때는 미생물에 의해 사람 사이에 퍼지는 전염성 질환이 주된 사망 요인이었다. 이들 중에는 폐렴, 감염성 설사병, 결핵은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았다. 왜?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수도 시설도 좋지 않았고요. 화장실도 그렇게 많이 개발이 안 돼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 때문에 아이들 유아 사망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평균 연령도 낮게 잡혔던 거였던 거죠. 54페이지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균은 인간이 모여 살면서 형성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성한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병원균이 살아남기는 더 쉬워진다. 우리가 지난 몇 세기 동안 싸워온 만감염병은 인간의 조상이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에 퍼져 정착한 이후에 발생하였다. 병원균의 세계 정복은 인간의 세계 정복과 그 역사를 함께한다. 인간처럼 병원균의 행보에 충성심을 발휘한 종은 없었다. 특히 동물을 사육하면서 이게 인수 감염병들이 더더욱 늘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병원과 식수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거 얘기가 이제 59페이지에 되는데 미생물은 150년 전에 처음 발견되었다. 그전에는 미생물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미아스마는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실상은 바로 그 의료진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미생물 감염이 전염되는 형편이었다. 병원은 공중보건을 향한 토지와 근대의학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열망으로 탄생한 새로운 발명품이었다. 하지만 출발할 때 숭고한 목적과는 반대로 병원은 더러운 질병 배양기가 되었고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산후열로 죽었을 때 메델하우스였나요? 의사가 손을 씻으면 산모들이 출산할 때 더 죽을 거다 했는데 결국 정신병원에 갇혀서 죽게 만들죠. 제멜바이스였나? 그 의사 이름이 하여간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항생제의 발견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이런 거죠. 68페이지에 이제 우리의 21세기의 삶은 예방접종, 항생제, 정소소독기술, 병원위생 덕분에 감염의 접근을 막고 무균 상태로 휴전을 맞이했다. 이제 급성 감염병의 위험은 예전만큼 크지 않다. 하지만 그 대신 지난 60년 동안 이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질환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만성적인 21세기형 질병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다 당뇨를 걸려야 되나요? 나이 먹으면 다 고혈압이 걸려야 되나요? 그게 정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72페이지에 세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공식적인 병원 기록이 시작되면서 제1형 당뇨병의 보급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미국이나 영국, 스칸디나비아에서는 5,000명당 한두 명의 아이들이 소아당뇨병에 걸렸다. 전쟁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부터 당뇨병 발생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1973년의 당뇨병은 1930년대에 비해 6, 7배 이상 흔해졌다. 1980년대부터는 증가 추세가 안정권에 들어가 현재까지 250명당 1명의 발병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자가면역 질환 역시 당뇨병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신경계를 파괴하는 다발성 경화증은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면서 20년보다 2배로 증가하였다. 밀가루 성분이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장세포 공격에 들어가는 셀리아병은 1950년대에 비해 현재 30-40배나 흔한 병이 되었다. 루푸스나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이것은 비정상이다. 이게 과연 유전일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74페이지에 배앓이 역시 늘어나고 있다. 글루텐 무첨가 식품을 찾아다니는 사촌 동생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민성 장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사촌 동생만은 아니다. 또 클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나 궤양성 대장염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질환들은 장에 심한 손상을 주어 최악의 경우에는 몸 바깥에 장물 주머니를 연결해야 한다.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 어릴 때 이런 병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1940년대 초에는 자폐증이 너무 드물어서 병명조차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이 병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을 무렵만 해도 발병률은 지금의 반도 되지 않았다. 자폐증의 발병 수치가 증가한 것이 과잉진화나 자폐증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폐증의 급증이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주의력 결핍장애, 투렛 증후군, 강박장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역시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현대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면서 새롭게 발생하여 전염병 질병을 대체하게 된 종합질병 세트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질병들이 이렇게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늘어났을까? 그러면 환경이 개선되고 많이 위생적으로 됐고 항생제도 발견됐고 의학도 발전됐는데 왜 더 예전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일어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